추리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트릭 중에는 피해자만 사건 현장에 남긴 채 범인만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른바 밀실 사건들이 자주 나옵니다. 가끔은 그 수법이 너무나 기상천외해서 가상의 미디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밀실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례들입니다. 조셉 보은 에렐은 1873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출신이었던 조셉은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는데요.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이후에 그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직업상 여러 사람과 교류하던 그는 또 다른 자신의 재능에 눈을 뜨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진 자리에서 심심풀이로 카드게임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브릿지라고 불리는 이 카드게임은 금방 조셉을 매료시키게 되었고 그는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브릿지에 소질이 있던 조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을 이기게 되었고 결국 그가 정식 브릿지 선수로 전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브릿지 게임이 상당히 판이 크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보통 내기나 상금 등의 돈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꽤 수완이 좋았던 조셉은 여러 게임에서 이기며 브릿지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헬렌 더비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를 부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내의 사촌이 꽤 유명인이었기 때문인데요. 헬렌 더비의 사촌은 리처드 더비란 남자였고 이 리처드 더비의 부인은 에델 루즈벨트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델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딸이었습니다. 즉 루즈벨트 가문과 꽤 이어지게 된 셈이었고 브릿지 게임을 즐기는 인맥 또한 넓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조셉은 나중에 큰 저택과 요트, 자동차 5대를 소유하는 등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조셉이 숨진 것은 1920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뉴욕시의 자택에서 부상당한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건 현장을 신고한 것은 가정부 마리 라르센이었는데요. 집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며 조셉을 불렀지만 그가 의자에 그대로 앉아있어 이상함을 느껴 다가가 보니 조셉이 머리에 총격을 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가정부가 발견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간신히 목숨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몇 시간 후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인이나 현장의 상태로 봤을 때 타살이 분명했고 그가 가발도 벗고 틀니도 빼고 잠옷을 입은 상태였기에 아마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거나 누군가 굉장히 편한 사람과 있다가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불가능한 사건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왜냐면 범인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전부 단단하게 닫혀있는 상태였고 지문을 찾으려던 경찰은 집안에서 조셉의 지문 외에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요. 현장에 남은 총알의 탄피에도 지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우유배달부가 용의선상에 올랐고 두 번째로 가정부 마리 라르센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총알 한 발이 놓여있고 탄창도 바닥에 있었지만 사건에 사용된 총은 범인이 가져간 듯 했는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 같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서 있다가 당했으며 가해자는 바닥에 웅크린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자세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또한 총이 발사되는 소리조차 들은 사람이 없었고 누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당시 만나던 여러 여성들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사건에 사용되었던 총기의 종류가 보통의 여성들이 다루기엔 어려운 무기였다는 점 때문에 전부 용의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이후에 한 남성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나섰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도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도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1929년 3월 9일 이스트 거리에 살고 있던 로클린 스미스는 저녁 10시 30분경 총성을 듣게 됩니다. 소리는 바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듯 했는데요. 겁이 난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지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문이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처에 있던 어느 소년에게 부탁해서 문 위의 공간을 통해 들어가게 한 다음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발견한 것은 거주자였던 어느 남성의 시신이었는데요. 남성의 이름은 이시도르 핑크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왼손에 한 발, 가슴에 두 발을 맞고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는 열쇠는 방 안쪽에 놓여 있었다고 하네요. 핑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 이주했으며 원래는 폴란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 이후 그는 가게를 열고 사업을 벌였는데요. 바로 세탁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세탁소는 꽤 잘 되어가는 듯 했는데요. 집주인 맥스 슈워츠의 증언에 따르면 핑크는 평소에 문제가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딱히 원한을 질 만한 사람도 아니었던 아주 괜찮은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은 핑크가 평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살던 이스트 거리는 범죄가 자주 벌어지는 곳이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핑크는 자신이 강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걱정에 매일 시달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의 편집증, 공황 증세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집 문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자신이 먼저 초대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도 집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에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조심성이 많던 사내가 어째서 바깥이 아닌 자신의 집안에서 범행을 당했을까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지만 이들 중 핑크의 집을 빠져나오는 범인이나 혹은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발견된 지문들 역시도 피해자인 핑크의 지문들만이 유일했습니다. 뉴욕시의 유능한 수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지만 그 누구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열쇠도 안쪽에 있었으며 사건 직후 몰려든 많은 사람들도 용의자를 목격하지 못했고 창문이 깨져 있거나 열린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그의 돈이나 금품 역시 그대로였기 때문에 강도가 목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핑크가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가슴에 두 발, 왼손에 한 발을 맞은 것으로 봤을 때 가슴부터 쐈을 리는 없었을 것이며 아마 왼손에 가장 먼저 총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가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했을 때 왜 자신의 왼손부터 쐈는지가 설명되지 않았고 이 예상 역시도 결국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굳게 걸려 있고 열쇠조차 집안에 있었고 몰려든 사람들 중 누구도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였고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가레스 윌리엄스는 웨일스 출신의 남성이었습니다. 1978년에 태어난 그는 수학에 뛰어났으며 머리가 좋은 수재였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다른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 중퇴하고 일자리를 얻은 것이 200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이미 박사학위를 가질 정도로 머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가 취직한 일자리는 바로 영국의 정보기관 중 하나인 영국 정부통신본부 GCHQ였다고 전해집니다. 첼트넘에 위치한 GCHQ의 요원이 된 가레스는 근처에 위치한 프레스트베리라는 곳에서 자취했고 장기 임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그가 잠시 첼트넘을 떠났던 기간은 1년 정도였는데요. 1년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그는 런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클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간의 휴가를 마친 뒤 복귀해야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에게서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2010년 8월 23일 가레스의 동료들은 그가 며칠 동안이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런던 핍리코에 위치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가레스를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하네요. 불안함을 느낀 동료들은 경찰에 연락해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어디론가 급히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집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이들은 어디선가 이상한 악취가 풍기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 악취는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안방에 위치한 화장실의 욕조에 있던 어느 가방 안에서 강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던 것입니다. 가방은 무엇인가 담겨있는 듯 불룩해져 있었고 특이하게도 바깥의 지퍼 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상태였을까요? 곧 자물쇠를 해체하고 가방 안을 열어본 사람들의 눈앞에 심하게 부패해버린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락이 끊겼던 가레스 윌리엄스의 것이었고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신분이 정보국의 요원이었던 데다가 너무나도 기괴한 사건 현장의 상태 때문에 당연히
제3자에 의한 타살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타국의 정보 요원들이 그의 집에 잠입해서 가레스를 신문하고 정보를 가져가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그를 가방 안에 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질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가방의 자물쇠나 욕조의 가장자리에서 가레스 본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현장의 모습 등이 이 예상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경찰이 발표한 것은 사고사였습니다. 바로 그가 평소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를 즐겼으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벌이다가 일이 잘못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단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가레스의 가족은 이런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정보국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 부국장 마틴 휴이트는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자물쇠를 잠그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가레스가 첼트넘에 거주하던 당시에도 밧줄을 사용해 자신을 침대에 묶었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기가 어렵긴 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이었던 2010년 7월경에 의문의 두 남녀가 그의 집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경찰에서 이들의 신원을 수배했지만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의 감시 카메라 등에도 딱히 수상한 사람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보요원의 죽음 그리고 기괴한 사건 진행 과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의문만을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가레스 본인이 벌인 일이 아니었다면 범인들은 어떻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마지막 밀실 사건은 바로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0년 11월 17일 남양주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70대의 A씨가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전등이 켜지는 현관을 제외하고 집의 모든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아내 B씨가 집에 있어야 했지만 희한하게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는데요. 안방에 들어가 불을 켠 A씨의 눈앞에는 온몸에 혈흔이 낭자한 채 숨진 B씨가 있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날카로운 것에 공격당했으며 무려 10군데가 넘는 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게다가 양손에 범인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생긴 이른바 방어흔도 11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6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금품 등이 없었던 데다가 시신에서 성적인 범죄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기에 이것을 강도나 또 다른 목적의 범죄가 아닌 원한에 의한 범죄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가해자가 범행을 벌일 당시 화장실의 슬리퍼를 안방까지 신고 와서 범행을 벌이고는 다시 슬리퍼를 화장실에 돌려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한 흉기도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종합한 뒤에 경찰은 아파트의 CCTV를 조사해서 이 특징들에 부합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대조하기로 했는데요. 대조만 끝나면 용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감시 카메라에 잡혔던 사람들 중에서는 특징에 들어맞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사용되던 인터폰은 현관문 바깥에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촬영되는 시스템이었는데도 사건 당일 촬영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설치된 도어 패드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시 수상한 인물이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입구부터 이어지는 1층 계단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이날 촬영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딱히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혹은 당일 알리바이가 완벽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안에 감시 카메라도 조사했지만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혈액 반응을 알아보는 루미놀 검사를 1층 계단부터 사건이 벌어진 층까지 자세히 벌였지만 어떤 반응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해당 동에 거주하던 48세대 전부를 전수조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던 중 피해자 B씨와 갈등이 있던 사람을 찾았는데요. 아파트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던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이웃의 당일 행적을 비롯해서 집안의 물건들까지 전부 조사했지만 역시 아무런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의심을 받은 것은 남편
남편 A씨였는데요. 그런데 그는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위해 일찍 나간 것이 확인됐고, 게다가 피해자 B씨는 남편 A씨가 외출한 뒤에도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과 잠시 통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있어서 남편은 완전히 알리바이가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의심해볼 만한 사람이 남지 않게 되었고, 게다가 범인이 도대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아파트에 침입하고 또 빠져나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도 돌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 살던 괴한이 해당 층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 침입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문이 돌자 아파트에서 자체 조사를 했지만 누군가 살던 흔적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옥상을 통해서 침입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었지만, 만약 그게 가능할 정도로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6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B씨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도록 수월하게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는 11개의 방어운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겹게 제압했다는 점, 즉 B씨를 쉽게 제압할 정도의 힘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범인이 누구였는가 보다는 일단 어떻게 범인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왔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 사라졌는지가 더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추리소설이나 탐정 등이 등장하는 작품을 보면 이런 밀실 사건도 쉽게 풀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밀실 사건 자체가 흔히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범인들은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들은 범인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기에 명탐정을 데려와도 해결이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세계의 기묘한 밀실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